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때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이사를 갔는데 할 수 없게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묻지마 괴롭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정말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죠. CCTV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CCTV가 없던 그때 그 시절에는 이 도난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요. 전기차 차주들이 때 아닌 주차 난민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한편 이참에 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그리고 주차 시설을 아예 모두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이후 지하에 전기차를 두는 게 좀 불안하다 혹은 이래도 될 것인지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외 국가에서는 지하에 이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 곳도 있다면서요? 네, 유사한 사고를 먼저 겪은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일부 시에서는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주차를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 2020년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5개월간 주차장이 폐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입이 된 거라고 합니다. 또 2022년 벨기에에서는요,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는 불이 자주 난다 이런 오해를 좀 받게 됐는데요. 실제로 화재 빈도는 내연기관 차보다 적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진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요,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 배터리 정보 공개 방안을 지금 검토할 계획인데요. 오늘 환경부를 비롯한 이 관계 부처에서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달께 범정부 안전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상에는 찾을 곳이 없고 지하에 가자니까 또 과충전 화재 위험이 있고 이게 전기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애매하게 됐는데 빨리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4년 차를 맞아서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이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전셋값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전셋값이 최고로 올랐던 지난 2021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른 곳도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2,40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한 곳도 심심찮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최고가의 무려 92% 수준까지 올라온 거래 금액을 보였습니다. 전셋값 상승 원인에는요, 임대료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라는 제약이 풀린 데다가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요. 1년 전 대비 23.4% 줄었는데 이런 공급 부족이 더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일각에서는 전셋값 치솟는 게 더 치솟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다고 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돼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전세값에 차라리 매매를 하겠다는 이들이 생겨나면 매매 수요가 늘게 되고요. 그 결과 이 도미노 현상처럼 매매가와 전세값 그리고 월세가 쌍끌이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또 전세를 비롯해서 매매가까지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인데 네. 이거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커피 이야기인데요. 한국인들 하루에 평균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오늘 아침에도 커피 마셨고 커피 없으면 정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출근해서 먹는 주중용 커피와요. 휴일에 먹는 주말용 커피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주중용 커피는 주로 2,000원대 저가 커피가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주말용 커피는 한 잔에 10,000원 이상의 굉장히 비싼 커피가 선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 양극화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데요. 주중용 커피가 있고 주말용 커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요즘 그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아이고. 해외 고급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호텔이나 가야지 10,000원 넘는 커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는요. 싱가포르의 고급 커피 브랜드가 한국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커피 브랜드는요. 커피 한 잔이 16,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와. 테이크아웃 커피는 좀 싸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11,0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급 커피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이유는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 그리고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소비 욕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커피 시장이라고 합니다.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고급 브랜드도 인기지만 여전히 저가 브랜드도 인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중용 커피라고 하잖아요.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커피를 피를 수혈하듯이 카페인 충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명 수혈용 커피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는 저가 커피가 선호된다고 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2,000원대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고가 커피와 저가 커피 사이에는 중간 가격대의 커피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값도 이제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건데. 네. 야, 이게 이 입맛들이요. 근데 16,000원 너무 비싼데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예. 다음 미션 전해 주시죠. 네, 올 여름방학 학부모들이요. 디벗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디벗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지털 더하기 벗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제공된 태블릿 PC라고 합니다. 무료로 교육용 목적으로 지급이 됐지만 일부 학생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오락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준 태블릿 PC면 그 교육을 할 때 뭐 교과서 보듯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너튜브를 본다? 이거 부모님들의 불만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신대요. 실제로 온라인 게시판에요. 아이가 디벗 때문에 학원 숙제도 안 한다. 심지어 디벗을 부수고 싶다. 이런 게시글도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디벗으로 과제하는 걸 봤는데 야한 이미지 같은 유해 콘텐츠가 걸러지지 않더라. 이렇게 털어놓은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민원 게시판에도요. 방학 중에는 디벗을 수거하기를 바란다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디벗을 교육 현장에 도입한 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효과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 디벗을 보급한 것이 지난 2022년이라고 하는데요. 디벗을 학생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교사와 학생들은 정작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기 조절이나 집중이 쉽지 않아서 이 디벗이 오히려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한편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에게도 디벗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디벗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스마트폰도 통제해야 되고 디벗도 통제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적절하게 교육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책상에만 계속 앉아서 저거 들여다보는 시간에 네. 밖에 나가서 몸 움직이면서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동시에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입추 지나고 뭐 마법처럼 그래도 밤에는 낮에 날씨가 좀 풀렸나 싶었는데요. 지난 주말 정말 더웠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밤더위가 심합니다. 서울은 오늘로써 2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폭염특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해안에 열기가 쌓이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며칠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릅니다.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오늘 대전과 광주도 35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일부 경기와 강원에서는 시간당 2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시야가 답답한 상태인데요. 추돌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번 주도 폭염과 소나기의 반복인데요. 이달 말까지는 더위와의 전쟁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최신 경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네, 더 핫한 경제 언제 봐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기자, 그리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리에서 열린 전 세계인의 축제가 조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 멋진 경기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놀라운 대단해요. 성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48년 만에 최소 인원이 참가해서 애초에 금메달 5개가 목표다라고 밝혔던 한국 선수단이 목표치의 2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나요? 했죠. 암요. 5개는 너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5개는 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의외의 부분에서 진짜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네. 네. 어제 역도도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너무 잘했고 정말 자랑스러워. 저 클라이밍 진짜 재밌었어요. 클라이밍 이렇게 클라이밍. 재밌는 건지 이번에 알았어요. 네. 뚝 떨어질 때 제 막 가슴이 그러니까. 뚫렁 내려가는 느낌. 근데 오정도 아시아 최초라면서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격만 잘 됐으면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잘했어요. 왜 역도 안 나가셨어요? 역도요? 저는 예, 약간 체중입니다. 그렇구나. 네. 역도 선수 너무 멋있었어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 17일간의 그 대장정을 뜻깊게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칭찬을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해낸 그 기업들 박수 받을 만해요. 맞아요. 맞아. 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 싶은데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기업들이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기업들이 스포츠나 문화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입는 이런 건 이제 메세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메세나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을 몇 군데 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세나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 네. 첫 번째로 우리 양궁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대단했어요. K 양궁.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네. 국가대표팀 이번 양궁에서 금메달 5개를 확보하면서 전 종목 석권이라는 그 새 역사를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은 자동차 기업 H사의 물밑 지원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양궁의 숨은 조력자가 또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입은 옷,
신발, 모자 이런 유니폼들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요? 유니폼도 이번 경기를 위해서 특별 제작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유니폼은 아웃도어 브랜드 K사가 맡았거든요. 자, 파리의 더운 날씨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능성 소재를 적용해서 특별 제작됐습니다. 상의 안쪽은 땀을 좀 빠르게 확산시켜서 마르게 하고 겉쪽은 땀을 빨리 기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 양궁에서 팔과 어깨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활시위를 당기고 놓을 때 그 팔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3D 패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야, 그야말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거네요. 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발이나 모자도요, 우리 선수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아마 이번에 눈여겨보신 분들,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먼저 이제 신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신발이 국내 최초의 양궁 전용 신발로 제작이 됐고요. 또 이 여자 대표팀 3인이 이번 대회 내내 쓰면서 화제가 됐던 모자 있죠. 네네. 네. 이 모자가 자동차 기업 H사와 아웃도어 브랜드 K사가 공동 개발을 한 건데 선수들이 이 더위에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해서 일반 모자보다 최대 5도까지 낮은 온도를 내는 이런 시원하게. 기능성 원단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궁의 성과만 놀라운 게 아니고 펜싱 있잖아요. 펜싱. 놀라운 성적. 찌르기.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펜싱은 어펜져스라 그러잖아요. 네. 예, 어벤져스 펜싱 이렇게 어펜져스. 합친 말인데 네. 이 어펜져스가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그리고 은메달 1개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펜싱의 선전 뒤에는 국가대표팀을 20년간 후원해온 통신기업 S사의 지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사는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은 뒤에 이듬해부터 매년 국내에서 이제 국제 대회를 열었어요. 국제 그랑프리 펜싱 대회를 열어왔고요. 또 현재까지 누적 지원 금액만 대략 300억 원에 이른다고. 와. 또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S사와 펜싱협회는요, 충북 진천 선수촌에 실제 경기장과 같은 규격의 환경을 만들고요. 관중들의 함성, 경기장의 그 조명까지 동일한 조건을 맞춰서 훈련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초 그 경기장 인근의 호텔을 예약해서 이곳에서 선수들의 휴식을 취하는 등 사실상 한국 펜싱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로 활용했는데 이 같은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 덕분에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후문을 남겼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양한 지원, 그리고 후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는 그 배드민턴 경기도 재밌게 잘했어요. 봤어요. 잘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네. 아주 전 배드민턴 보면서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한국 배드민턴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그리고 혼합복식 은메달 1개를 거뒀는데요. 이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용대 이효정 선수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이 선수의 혼합복식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에 16년 동안 끊겼던 그 금맥도 이번에 잊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Y사의 지원 사업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Y사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약 30년 가까이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후원해 왔고요. 거기다 또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이 배드민턴 팬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 네. 이 파리까지 직접 가서 보지 못한 팬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원격으로 응원을 할 수 있도록 단체 응원전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대표팀을 실시간으로 응원을 하고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이런 다채로운 이벤트도 즐겨가면서 선수들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들 덕분에 실제 경기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가대표팀들이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계속 좀 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다른 소식 전해드릴까요? 여보세요? 당황하셨어요? 요즘 그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디지털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통신기업 K사는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네트워크샵에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긴급망 차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보이스피싱 범죄 회선을 정지시키기까지 최소 만 하루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그 즉시 범죄 회선의 그 전화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요.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금융권과도 협력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업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니 정말 든든한데요. 차단 기술이 빠르게 나오길 좀 바라면서 다른 기업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텐데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만큼이나 우리 가짜 문자, 일명 스미싱 범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런 범죄 피해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 IT 기업 K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사의 메신저에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요 옵션을 도입하게 됐는데 이건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메신저에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친구 추가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옵션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용자 신고 기능을 활용해서 사기 사칭 행위를 확인하는 그 즉시 전체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속이 시원한데요. 그래요. 이처럼 기업들이 날로 늘어가는 이 디지털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업 경제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죠. 강성신 변호사 또 허지연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될 그 내 집. 그런데 이 내 집이 이유 때문에 가장 두려운 곳으로 바뀐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 바로 밤낮 없이 창문을 쿵쿵 때린다. 이유 없는 윗집의 괴롭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윗집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지난해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던 한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네. 행복하기만 바랐던 이들의 신혼생활이 악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윗집에서 뭔가 이상한 행각을 벌였기 때문인데 어떤 모습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치는 건데? 뭘 치죠 지금? 나 좀 고양이 꼴인 줄 알았어. 저도. 약간 먼지 털이개 같은 거? 그죠? 그죠? 윗집에서 뭔가를 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네. 보이는데. 뭔가를 이제 계속 치고 이게 있는데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 물건의 정체가 아마도 먼지떨이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청소하다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싶었지만 아닌 것 윗집에서 내는 소음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죠. 위험하다 저렇게 치는 이렇게 창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는 행동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됐고요. 에? 낮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이런 행동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요. 새벽까지 저렇게 했다고요? 그럼 아랫집에 잠도 못 자죠. 한두 번도 아니고 대체 왜 저런 거예요? 이게 이 아랫집 신혼부부도 이게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게 윗집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고민 끝에 쪽지를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 창문으로 뭔가 터지는 것 같은데 그 물체가 매우 큰 소음이 나고 공포스럽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남겼네요. 매너 있죠. 네. 근데 그 쪽지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이 살해자 문 앞에 고스란히 붙어 있었다고 해요. 무서워. 아니 쪽지가 그러면 되돌려서 그 앞에 붙여 있어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아래쪽으로 다시 그러면 내려오고. 층간 소음도 계속되고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응답은 없고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보통 이제 층간소음 하면 발소리 정도 뭐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일부러 치는 거죠. 이런 유형은 또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들을 파헤쳐봤는데 첫 번째 의혹. 혹시 아랫집에 준 피해에 대한 보복일까입니다. 아랫집이 뭔가를 피해를 줬을까? 뭐 담배 연기를 올린다거나 계속 뭔가 음식 냄새를 올린다거나 그럼 윗집이 보복할 수도 있을까? 그것도 좀 그래도 그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살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네. 그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은 교대 근무를 해서 집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요. 이 아내는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이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흡연자도 없고 아랫집에서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긴 뭐 이사 온 바로 다음 날부터 이랬다고 하니까 뭐 소음이 발생할 그 시간이나 기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의혹은요? 자, 두 번째 의혹은요. 혹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줄 모르고 실수로 벌인 일일까? 요건데요. 실수로. 예, 이게 거의 이제 뭐 100번을 양보해서 뭐 윗집에서 고의로 낸 소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의혹은 처참히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이사 오기 이전에 살았던 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윗집에서 피해를 준 게 이 집이 처음이 아니었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살해자 부부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거예요. 네. 가서 동호수를 말하자 그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한숨부터 아휴 하고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전에 살던 두 세대 모두가 2년을 버티다가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관리소랑 경비실에서 가도 문을 절대 안 열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뭐 과일이다 케이크이다 할 것 없이 찾아 들어가면 그걸 전부 다시 그 가지고 온 사람들 집에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집하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쯤이면 너무 심각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경찰까지 대동해서 딱 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찰은 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윗집 문을 강제로 이렇게 열 수는 없었다면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또 집주인이 또 집을 빼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전 사면 초가인 거예요. 맞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걱정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박수를 받고 축하를 받을 일인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죠. 무섭죠, 부모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당장 이사를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피일차일 시간이 흐르면서 만삭의 아내가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된 이 부부에게서는 두려움과 고통이 더 커지게 됐어요. 결국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집을 나와서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윗집에 대한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집을 두고 떠난다니 이게 이 말이 안 너무 되거든요. 황당하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러면 불안해서. 그럼요. 네. 내가 떠나버렸어요. 피해자가 떠났어요. 가해자는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웃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그리고 새로 이사를 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러한 정도면은 좀 형사상의 문제로도 우리가 문제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어떤 금전적 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정도가 좀 과한 상태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계속 이렇게 물건으로 창문을 치고 이런 행위가 네.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집 등의 어떤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를 겪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윗집에서 만약에 그 소음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집에서 이를 항의하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 사건에서
쪽지 같은 걸 붙여놨잖아요. 그럼 윗집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나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붙여놓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스토킹 아니냐? 이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주거 침입죄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민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까지도 비화될 부분이 많은 소지가 있어서 참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살던 세입자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찰까지 동원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할 때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 주인이 이 정도를 알려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에 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알려줬어야 하는 고지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층간소음을 다 알려줘야 될 법적인 어떤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전세입자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경찰도 출동하고 이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격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이 집을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그래. 고지해야 될 의무가 맞아. 있습니다. 이 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고지 의무에 관해서도 최근에 판례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반으로 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뭐 이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중개사도 알고 묵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는 어쨌든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어떤 대화의 녹취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들을 좀 모으시고 그리고 이런 영상 같은 거 방금 촬영하신 영상 같은 것도 충분히 모으셔야지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좀 유리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들이 다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계약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 해지 요구하시고 맞아요. 이사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음 세입자가 오면 돈 줄게. 이러면 또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해서 적법하게 해지의 통지를 해가지고 그게 임대인한테 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해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고 그냥 또 이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사 나가시면 안 되고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에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답답하죠. 얼마나 불안하고 막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연처럼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뭐 도망을 가는 이런 것 말고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직장 근처다, 아이 학교 근처다 하면은 이사 갈 수 있어도 막 이사 가기 어려울 수 맞아요. 있거든요. 가까이 거주하는 이웃과의 분쟁이 참 해결이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외부 기관의 도움을 한번 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것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도움을 청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중재 요청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재 신청하게 되면은 이 관련 담당자들이 나와서 소음을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증거 자료를 같이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분쟁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들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또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제도의 한계는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같이 막 조정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설령 절차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조정안에 서로가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인데 정말 도망가는 것 말고 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약간 저렇게 고의적으로 막 터는 그런 고의성이 보이는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난 저 집이 이상한 집인 것 같아요. 저 들어가서 저 사는 거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저 집의 구성원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문도 안 열어준다고. 저게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을 해봐야 될 마음이 것 아픈 같고. 사람. 저 사람이 뭐 그냥 집에만 있겠습니까? 장일에도 갈 거 아니에요. 네네. 확인해야 될 것 기다렸다가. 같은데. 그리고 집주인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전세를 못 주거나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이거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간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제 보죠. 네, 다음 주제는 우리가 가정폭력 하면 주로 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즘 아마 짬짬이 들으셨을 겁니다. 의외로 남성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은 매 맞는 남편의 고백, 이혼이 두렵습니다. 입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회사에는 일도 잘하고 인품도 좋은 부장님이 있습니다. 따르는 부하 직원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후 부장님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요. 부장님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부장님, 저 집에 다 왔습니다. 예, 일어나시죠, 이제. 아, 그래. 여보 지금 몇 시야? 아, 부장님, 저는 여보가 아니고 저 장대리입니다. 장진택 대리. 예. 그리고 지금 자정이 지났어요. 지금 12시 10분이에요. 아유, 이게 뭐라고? 아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와이프가 기다릴 텐데. 야! 아유, 여보. 지금 몇 시야? 내가 12시 전에 째깍째깍 들어오랬지? 옆에 또 뭘 달고 온 거야? 저 사모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장대리입니다. 장대리고 장대 높이 뛰기고 저리 가고 너는. 당신 통금에서 일본시 늦을 때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대씩 맡기로 했지? 얼른 이리 와. 땀 내놔, 뺨 내놔. 아유, 한 대 맡기로 여보 이리 와. 그래도 저 부하 직원이 보는 앞인데 우리 저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아, 그러게요. 저기 왜들 이러세요. 제 사모님 진정하시고요. 같이 맞을래? 같이 맞을래? 그래, 부하 직원 앞이라고 자존심 세우기는 알았어. 집에 가서 2배로 맞아. 그럴 줄 알아? 여보 그래 고마워. 저 장대리 미안한데 저 내일 회사에서 마저 얘기해. 예, 부장님. 그래. 예, 저 무사히 들어가. 예, 뵙겠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부인에게 폭언의 폭행까지 당하고 있었던 우리 부장님. 아유,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장님을 존경하는 부하 직원으로서 저는 이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죠? 근데 이거 얼굴에 멍이다 드셨네. 아이, 많이 괜찮아. 내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이거 일주일이면 다 나. 어떡해. 아니 저기 그나저나 말이야 장대리 어제 그 일 말이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근데 지금 경찰에 그냥 신고를 하려고. 아니 신고라니 이 사람아. 사람들이 알면 날 뭘로 보겠냐. 가정적이고 젠틀한 내 이미지가 끝이 나요. 장대리 그냥 이 일은 무덤까지 그냥 가지고 가주라. 아니 부장님 그래도 이게 지금 맞고 사는 거는 아닌데 이거 진짜 좀 아니잖아요 이게. 참 난감하긴 합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부장님을 도와주고 싶은데 또 부장님은 또 이 사실이 또 밖으로 알려지는 게 또 걱정되신다고 하시고 제가 이대로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부장님 또 너무 좋은 분이세요. 장대리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사연인데 화가 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아내. 이 아내랑 20년을 살아온 50대 김 씨의 사연입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이 상사로 통했는데요. 그러나 집에 가면은
아내에게 당신은 구제불능이다. 어. 고작 쥐꼬리만한 월급 버는데 유세를 떠냐. 아유. 그리고 당신은 생각이란 걸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 이런 식의 이제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또 아내는 또 이 폭력 외 언어 폭력 외에도 화가 나면 손찌검을 또 하기도 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은 뺨을 맞기 일쑤였고 최근에는 휴대전화로 김 씨의 머리를 가격을 해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꿰매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혼해도 타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혼하면 안 되나요, 진짜? 남편도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혼이 두렵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온 사실들, 아내한테 맞으면서도 폭언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실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이게 두려워서 그냥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그냥 사는 거죠. 아유, 그런데도 이렇게 매 맞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남성을 상대로 하는 가정 폭력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래요? 상담 현장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물론 우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들이 많아요. 아직도 남성들이 많은 게 맞습니다만 올해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52% 정도 되고요. 대신 아내에 의한 폭력이 약 1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10년 전만 해도 상담 사례 자체가 아예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2013년에 비교해 보면 지금 그 비율이 13배 이상 지금 증가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들이 이 폭력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수면에 잘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이 수치심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이게 맞으면서,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면서 그냥 같이 산다는 건데 그냥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생각해보면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이혼은커녕 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매 맞는 남편, 그들은 왜 참는가 이거예요. 두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법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맞는 남편들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매 맞는 남편이 비단 이제 힘이 뭐 약해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만의 사정이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 사항이 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타입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정 파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한테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을 때 나도 똑같이 폭력적인 행위로 이거를 되갚으면 진짜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아니 저는 상대방이 저를 때렸기 때문에 저도 때렸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한 폭력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파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참고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맞더라도 참고 산다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사회적인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남성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매 맞는 남자라고 하면은 왠지 막 밖에서도 되게 약할 것 같고 사회생활 잘 못할 거고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외부에서는 높은 직급이라든가 간부라든가 뭐 부하 직원들도 여러 거느리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리더십 발휘하는 그런 남자분들도 의외로 가정에 들어가면 매 맞는 남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분은 군인 간부였어요. 고위 간부인데 실제로 그 집에 홈캠이 설치가 돼서 아이들 때문에 홈캠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 매 맞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아내가 큰 군인이니까 그 등치도 크고 막 체격 발달도 많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때리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는 내지만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세게 맞서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같은 폭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고 있다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문을
벽을 쾅 한번 치거나 벽을 쾅 한번 치거나 그런 다른 수준으로 걸로 대응하게 푸는구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가정폭력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분도 등치도 크고 막 부하들 많이 통솔하는 그런 군인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조직에서 높은 분이 어떤 직급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해 사실이 알려진 거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알아서 내 가정 건사 잘하겠다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 그들은 왜 참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그 마지막 특징은요. 이런 남편들은 폭력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만약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내가 가끔 가다가 이러는 것뿐이지 평소 때는 나에게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게 내 탓이 아닐까. 결국에는 이 아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나로부터 나다. 비롯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그 본인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다른 어떤 외부 기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근데 하지만 이 가정 내 폭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인을 한번 이렇게 보면 뭐 갑자기 폭발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젊었을 때 그 아내 입장에서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외도라든지 이런 걸 참다가 나이가 들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폭발하는 경우들 있죠. 꽤 많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가정폭력은 남성에서 여성 쪽으로 오든지 혹은 여성에서 남성 쪽으로 오든지 간에 그 전부터 가볍고 또 작게 툭툭 치는 행위들이 그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다가 특정 사건하고 딱 맞물리면 그때 폭발적으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이렇게 매를 맞는 경우는 남성들이 처음에는 봐준다 하는 생각이겠지만 그냥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남성이 맞는 상황도 똑같이 심리적 장악이 먼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폭력은 항상 가속도가 붙어서 그 폭력은 점점 심해지는데 한 부부가 60대 초반 부부가 왔어요. 아내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는 50대예요. 남편이 딱 왔는데 딱 걸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숭숭숭 비어있는 거예요. 뜯겼나 보다. 탈모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그냥 잡아 뜯긴 거거든요. 그리고 저 왼쪽 팔을 이렇게 이제 감고 왔는데 아내가 골프채로 남편을 때린 거예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편이 그날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재채기를 아내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때릴 이유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남자가 평생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맞아도 싸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가정폭력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 수치심이나 혹은 뭐 책임감 때문에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혼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폭력은 반드시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혼을 전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그 교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이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이 상황에 뭔가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겼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다 못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네. 예, 어느 날 그들의 집에 이 장모님이 찾아왔어요. 예, 근데 이 마침 이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또 막 폭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모님이 오셔서 장모님이 말려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예, 오히려 장모님까지 가세를 해서 2대1로 사위한테 막 퍼붓대는 거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거에 크게 실망한 김 씨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고 있었나 하면서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장모님들이 이 말리죠. 요즘에 안 말린답니다. 귀한 내 딸을 네가 이렇게 네. 이러고 더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도 딱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은 20년간 맞고 살면서 이걸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결심을 한 건데 그러면 뭐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의 유책성이 아내한테 있다라는 거를 결국 법원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아까 그 홈캠 얘기 나왔다시피 그런 식의 영상 자료가 있으면 명백하게 아내가 나를 꾸준히 폭행을 해왔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사자 간에 막 그 고성이 오가고 욕설을 하고 장모님이 가세하고 이런 부분이 녹음이 되어져 있다면 또 이제 그렇죠. 법원에 그걸 효과적으로 현출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휴대폰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뭐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막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돼. 정말 심각한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 진단서 같은 걸 잘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대방의 유착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위자료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20년간 잘 참고 살아왔다 이런 부분을 잘 현출하셔가지고 이혼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증거를 하나도 못 모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증거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나 한 대 더 쳐. 나 찍고 있어. 한 대 더 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가사소송에서 좀 힘든 점이 뭐냐면 부부관계의 어떤 대화라든가 뭐 갈등 상황을 누가 부부싸움하면서 늘 그걸 그래, 녹음하고 촬영하고 맞아요. 그러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사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면담을 해요. 그리고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이도 살펴보게 되거든요. 가사조사관이 집에 가서 방문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얘기들은 나오게 돼요. 특히 뭐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다. 예전에 뭐 8월에 딱이 3대 맞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 번밖에 안 때렸고 딱이 때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쨌든 폭행 사실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 면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일기를 좀 꾸준히 쓰면서 피해 사실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일응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가사 조사에서 피해 사실 좀 일관되게 잘 진술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가 여자를 때리건 여자가 남자를 때리건 아까 이호선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네. 돌이킬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그 법이 알고 싶다. 맞아요. 다음으로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CCTV 없던 시절 어떻게 살았을까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페스페로 TV CCTV가 없던 그때로 야,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지금은 정말 CCTV 공화국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어딜 가나 CCTV가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저 오늘 방송국 오는 길에 저 다 찍혀서 코 파는 거 다 찍혔어. 네. 다 날 찍고 있어. 여기저기 다 CCTV예요. 이제는 뭐 24시간 무인 상점 같은 것도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어디 갔을 때도 CCTV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K 양심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페에서 솔직히 화장실 갈 때 막 휴대전화, 노트북, 다 놓고 가죠. 뭐 차키, 가방 다 두고 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CCTV가 없던 시절에도 뭐 크게 달랐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땐 좀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K양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시민정신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소형 상점 파산 원인의 3분의 1이 좀도둑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3분의 1 좀도둑이 그렇게 많았어요? 놀라운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CCTV 없던 시절로 잠깐 이제 돌아가 보면 60년대, 1960년대에는 슈퍼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때는 다 뭐냐면 구멍가게, 그냥 뭐 상점, 상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우리 여러분 구판장 이런 거 생각나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다. 그죠? 구판장 이런 것도 있었고 아예 동네에 그냥 가게가 하나 있었던 거지 간판도 없었던 경우들도 맞아. 굉장히 많았고 네. 그 출입문에 뭐가 있었냐? 담배 모양 있죠. 담배 판다고. 담배 표지판.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있으면 아 여기 담배 팔고 또 가게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맞아, 했던 맞아. 거죠. 어차피 매일 보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냥 외상 장부도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네. 외상 참 잘해줬어요. 옛날에 외상할 때 왜 이렇게 얼굴 왜 침 묻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외상. 이렇게. 아, 여기 외상 표시예요. 아, 근데 외상을 오랜만이네. 해줄 만큼 그 서로의 신뢰가 좀 탄탄했는데, 근데 좀도둑이 있었어요? 네, 좀도둑 많았죠. 그리고 그때 그 아까 구멍가게 표현을 했는데 네. 구멍가게가 왜 구멍가게인지 아세요? 왜요? 자그만하니까. 예전에는 그 저 가게 영화에서 보면 그 안에 방이 있어서 맞아요. 앞에서는 물건 팔고 거기서 살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 부스럭거리고 이런 좀도둑, 도둑이 들어올까봐 창 옆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자꾸 이렇게 밖을 봤대요. 네, 그래서 구멍가게다 맞아.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멍가게 네. 뭐 그렇게 작은 상점일 땐 주인이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보면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곧 한계가 오기 시작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968년 6월에 서울 중구 중림동에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마켓이 이야, 등장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예.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슈퍼마켓 할 때 캐자를 캐에다가 시옷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슈퍼마켓트 할 때 티읕 요 슈퍼마켓자를 티읕을 써가지고 지금하고는 약간 표현이 달랐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갔다 올게 얘기한 슈퍼마켓 갔다 올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K에다가 티읕 받침하고 케이크도 이에다 기역이 아니라 키읔 받침 이렇게 했었어요. 케이크. 그러니까 1986년에 그 외래어 표기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써왔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화면 잠깐 흑백 그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슈퍼마켓 생긴 게 얼마나 빅뉴스였냐면 저렇게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서울시장 이렇게 고위 인사들이 그 개점식에 참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동네 물건을 파는 상점은 원래도 있었는데 슈퍼마켓의 도입이 그렇게 큰일이었나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몰라죠.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구멍가게나 가게, 상점 이런 데는 뭐냐면 돈이 좀 부족하면 깎아주기도 하고 맞아, 그랬어요. 뭐 시장 덤을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미국식 슈퍼마켓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정찰제, 가격제 맞아. 이런 게 들어오게 된 건데 이거야말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암암리 혹은 뭐 정따라 이렇게 가던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사실상 쇼핑의 혁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좀도둑이었던 겁니다. 이거 많이 튀었어. 그래서 많을 때는 하루에 10명씩 잡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많았네요. 하루에 10명씩이나 잡았으면. 아니 슈퍼마켓은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내가 집어서 그걸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네. 구매 욕구를 자극하죠. 그런데 도둑 욕구도 자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 욕구를 자극해서 거기서 한둘 옷에 가방에 슬쩍슬쩍 넣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요. 그 예전에 CCTV 없으니까 거울 같은 네. 반사경 같은 거 두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도둑 통계 장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쓴 반성물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혔잖아? 그러면 도둑이 반성물을 써. 그럼 그때 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풀어줬어. 그러니까 500원짜리 초콜릿 2개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성물 쓰잖아.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 경찰서도 안 가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하긴 어릴 때는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면서 키워야 된다. 뭐 약간 어른들이 다 규제를 다 만들어 뭐 그랬던 경찰 신고하고 거죠. 뭐 이러지 않고 어른들이 어른 행세를 했고 막 이랬었는데
예, 슈퍼마켓 초창기에도 이 그냥 훔쳐도 그냥 이렇게 조금 따끔하게 혼내고 그냥 풀어주고 이런 식이었나 보네요. 네, 반성문 쓰면 보내주고. 근데 초창기에는 뭐 그 정도로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는 정말 피해가 심각했다면서요. 나중엔 이게 웃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이 도둑이 이제는 단순한 좀도둑 수준이 이제 넘어서게 되게 되는데 1979년에는 도난으로 인한 가계 피해액이 총 매출의 4%. 엄청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형 상점 파산 원인 중에 3분의 1이 좀도둑 때문이다 할 정도였으니까 옛날 좀도둑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가게마다 도둑 잡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주세요. 70년대는 슈퍼마켓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 네모가 있었다. 뭐가 있었을까? CCTV가 없잖아. 그죠. 카메라가 없고. 그거 뭐죠? 반사경? 도사견. 네. 도사견. 개? 옛날엔 큰 개들. 그래서 개를 개조심 키우나요? 이렇게. 개 키우기도 하고. 근데 대신 손님도 못 왔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지도출로 왔다. 그러니까 CCTV는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눈 역할을 해줄 네. 누군가가 있어야지. 사람인가? 가족들이 이렇게. 사람. 약간 보초? 오, 그래서 사람. 좋은데? 그렇지. 그쵸, 같은. 자, 네모 네? 보여주세요. 뭐지? 네모? 뭐죠? 뭐예요? 정답은 과연 저 뒤에 있어요? 맞네. 아, 인간 CCTV. 인간 네, CCTV. 인간 CCTV가 있었다. 인간 CCTV면 뭐 경찰이요? 청경찰이에요? 청원 경찰이다. 뭐예요 이게? 저게 그러니까 청경하고 다른 신종 직업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는 CCTV도 도난 방지 태그 뭐 이런 것도 다 없었기 때문에 슈퍼마켓마다 돈을 주고 건장한 남자 2~3명을 슈퍼마켓 감시원으로 고용했다고 그래요. 예, 당시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슈퍼마켓 감시원이 아마추어 도둑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었던 거예요. 직업인 거예요. 감시가. 그 시절 절도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이것만 봐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옛날엔 동네마다 도둑이 그렇게 많았어요. 도둑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 애들 대화하는 게 그거예요. 아, 간밤에 거기 호선네 도둑 들었디야. 아, 진택이네 또 도둑 들어 금부치 다 털어왔디야.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 진짜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냥 강력 사건보다도 네. 이런 좀도둑 좀도둑.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냥 저 마당 있는 집에 살 때 네. 그때는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옷 벗어놓고 우리 집 걸어놓은 옷, 이제 말린 옷 진짜. 그거 입고 가고 대신에 저 옛날에는 연탄이잖아요. 네. 거기다 물을 끓이고 있잖아. 오. 와가지고 목욕하고 갔어. 어머, 여유 있네. 거기서 몸을 씻고 자기 그 갈아입고. 더러운 옷 벗어놓고 진짜 더럽더라고 그 옷이. 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니 혹시 공비 그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빨래를 밖에 널잖아 대부분 집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옷을 입고 가. 간첩 아니야? 간첩인 것 간첩 같은데? 아니에요? 공비? 간첩이든 좀도둑이든 근데 저희 집만 그런 범죄가 있는 게 아니고 집집이 아니 근데 텔레비전도 잊어버린 집 많았어요. 저희 집도 도둑 저희 집은 딱 이제 도둑은 한 번 들었고 네. 한 20년 전에 저희 오빠네 집에 도둑이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서랍 다 열고. 꺼내놓고 이제 네. 이거 다 뒤져보고, 꺼내놓고. 맞아.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었다는 거. 아, 참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예전에 진짜 그런 일 많았어. 외지 저금통 있잖아. 네. 아우, 그득 다 들어 가져갔죠. 있으면 꼭 없어져. 맞아요. 어떤 도둑은 여유 있게 배를 갈라서 돈을 다 빼가고 돼지는 남겨두고. 근데 그 도둑이 오빠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빠는 아, 우리 진짜 집 없고 많았어요. 언니였나 보다. 네. 그래서 집집마다 담장에 셀프 방범 시설을 설치했던 곳도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셀프 방법? 그러니까 도둑이 담을 못 넘어오도록 거기 담장 맨 윗부분에다가 깨진 뭐 병이라든지 맞아, 뭐 맞아. 항아리 조각 이런 거 깨가지고 이렇게 박아놔요. 이런 집 많이 봤죠. 네. 네, 도둑도 도둑이지만 집주인도 술 먹고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거 이거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치? 여자들이 다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해놓으신 건가요? 이거 새창살도 있었잖아. 새창살. 새창살도 있었어. 네, 새창살. 뾰족뾰족. 무섭게. 맞아. 예. 그런 집 예. 많았어. 가끔 그 또 당장 위에다가 철조망 무슨 이렇게 맞아. 칠성도 아니고 철조망 같은 거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철물점에서 팔았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래요? 꼭 그 저 이렇게 동네가 있잖아. 골목. 그 참 정겨운 이름이에요. 골목에. 골목.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공 찬다고. 맞아. 그렇죠. 근데 볼 차다가 꼭 공이 위로 올라가요. 넘어가. 그것 때문에
펑크가 나. 아. 아니 그거 넘어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아저씨 공 좀 주세요 하다 다치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그러면 꼭 동네마다 한 분씩 고약한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아, 그렇지. 이분들 절대 공 안 주고요. 네. 어떤 분은 거기다 이렇게 탁 해서 빵꾸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유. 주는 그런 집도 있고 그랬어요. 이야. 예. 진짜 하얀색 너무하신다. 러닝셔츠 입은 아유, 진짜. 훈장님이 계시죠, 동네마다. 맞아요. 네. 아 근데 옛날에는 그 사실 도둑이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부고 뭐 경조사 이런 걸 다 신문에 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작고 크게 다 신문에 내니까 요거 보고 빈집 딱 확인이 아하. 되니까 그때 그걸 노리고 갔던 그 도둑들도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에다가 나 우리 어디 뭐 휴가 가요 이런 거 뭐 올리면 그런 집도 찾아가는 집들도 있다고 오. 하는데 그런데 요새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옛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휴가를 간다 아니면 무슨 경조사가 있어서 가족이 어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웃들이 서로 봐줬어요. 그 집에 가면서 계속 봐주는 봐줬어. 걸로 네. 그래서 우유 같은 거 놓으면 쌓이지 않게 신문 네. 같은 거 신문도 쌓이지 안 않게 쌓이고. 수거해주고 이런 상부상조가 또 있었죠. 네. 이 주택뿐이 아니고 그 연립주택 같은 거 한 4층 정도 되는 빌라요. 네. 요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좀도둑도 옆집으로 있었고. 가기도 쉬웠어요. 네. 옛날 아파트는. 또 아파트가 아니고 저 열쇠가 집안 식구들마다 열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열쇠를 맞아. 화분 밑에 그렇죠. 우유 투 있고 아니면 우체통 안에 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뒤져가지고 그거 따고 들어가서 귀신같이 들었지. 네. 근데 오히려 집에 사람이 없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죠. 들어갔는데 사람 있으면 이게 도둑이 아니고 강도가 됐다. 네. 야 그냥 물건 가져가야 나는 게 그래. 가는 게 낫지. 우리 몸 다치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네. 네. 여튼 뭐 이러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이 좀도둑들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네, 90년대 네. 후반부터 예. 이게 방범 기구 같은 것들이 좀 발달한 것도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CCTV가 곳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대범하게 나무 집 털고 막 이런 좀도둑들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CCTV가 없던 시절에는 범죄 발생했을 때 이 수사를 어떻게 했을까 뭐 싶기도 해요. 특히 그 찰나의 범죄라고 하죠.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소매치기단의 어떻게 전성시대였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기차역, 뭐 백화점, 지하철 이런 데 있잖아요. 호시탐탐 지갑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뜬금없이 시비를 거는 거죠. 아, 시비 아니라도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동안에 다른 소매치기가 면도칼로 가방을 싹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지갑 팍 빼고 맞아. 나중에 집에 가보면 가방 찢어져 있어 어떻게 맞아. 지갑 없어졌어 이런 경우 많았었어요. 소매치기는 팀으로 이루어져서 하잖아요. 안테나, 그렇죠. 이 망 보는 사람이 있고 바람, 이 시선 끄는 사람이 있고 기계, 물건 훔치는 사람이 있고 이랬는데 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애 유학 보내고 애 가정부 두고 기사 고용하고 와. 이래서 산 사람도 있대요. 소매치기로요. 뭐 한 200억씩 벌고 뭐 이런 사람. 근데 요즘 뭐 CC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 좀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뭐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찌나 다행인지 네, 좀 든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CCTV뿐이 아니고 블랙박스가 다 블랙박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네.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목소리 큰 사람, 그렇죠. 교통사고 도로에서 났을 때막 소리 내고 도로에서 우기는 그치. 사람. 멱살 잡고 싸우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 블랙박스 생긴 다음부터는 그래도 도로에서 막 싸우는 분들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 필요가 사라졌죠. 딱 사고 나면 블랙박스 봅시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교통 정체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 CCTV가 생기면서 좀도둑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골목 어귀에서 뽀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다 남아요. 네. 예전에 집에 바래다 줄 때 아유 지금 대놓고 설레는 해요.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한번 그래서 그 누구랴? 짐 옆에 누구랴? 이게 지금 CCTV 이렇게 확인해야 돼. 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네, 날카로우십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웃긴데. 자, 밤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요즘 잠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부터 찜통 더위입니다. 현재 9시가 채 안 된 시간인데요. 벌써 서울은 29.3도, 체감온도는 31도를 넘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해안에 열기가 쌓이겠고요. 열대야도 자주 발생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서쪽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겠습니다. 수도권에도 고온의 땡볕이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5도까지 오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소나기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습도를 더해서 불쾌감을 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상 8월 중순이면 더위가 한풀 꺾이는데요.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좀 다릅니다. 말복과 광복절을 지나 8월 말까지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참 더웠습니다만 네. 이제 이 더위도 뭐 지가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이 더위에 냉방병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라고 아유, 글쎄 해요. 말이에요. 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